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지난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일기 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에피소드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사소하고 이상한 습관들 중에 하나로 일기 쓰기를 꼽았는데요. 스포티파이에 올린 제 팟캐스트에 구독자 리웨님께서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일기를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 어떤 주기로 어떤 내용을 쓰는지 나중에 들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 일기 쓰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일기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자주 쓰지는 못하더라도 일기 좀 꾸준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기 쓰는 행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쓴 일기장을 뒤적이다 보니까 일기 쓰는 게 내 직업이면 좋겠다라는 말도 써 있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품고 있어요. 90세가 되어서도 과거에 쓴 일기를 읽느라고 지루할 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일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참에 생각을 해봤어요. 줄줄이 말하면 지루하니까 혼자 인터뷰하듯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일기를 얼마나 자주 쓰나요? 제가 영국에 온 지 1년이 약간 넘었는데 여기 와서 몇 편의 일기를 썼는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82편이더라고요. 지금까지 380일을 딱 있었는데 그 중에 82일 동안 일기를 썼기 때문에 일기를 작성한 비율은 대략 21%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로 따지자면 일주일에 평균 1.5회 정도를 쓴 거예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썼네요. 아무래도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 쓰기보다는 쓰고 싶을 때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일기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나는 중에 남기는 내 마음의 스크린샷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감정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설레는 감정으로 가득할 때는 봄 공기 같게 느껴지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구름이 가득 낀 저기압 상태고 거기에 기억의 파편들이 막 떠다니죠. 그날 들은 말이라든지 있었던 일들 이런 게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다음날 마음속에 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고 새로운 기억의 파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공기는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고기 굽고 환기하면은 방에서 고기 냄새가 다 빠지듯이. 물론 나쁜 기억이 새로운 기억으로 뒤덮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좋았던 기억과 그 순간의 감정도 당시에는 강렬하더라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잊혀지거나 희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일기를 쓴다는 거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듯이 당시에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감정과 기억을 그대로 캡처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사진 앨범을 넘기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 여행을 하듯이 과거에 제가 쓴 일기를 읽으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재생이 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일기를 언제 쓰나요? 저는 되도록이면 감정이 따끈할 때 쓰는 편이에요. 물론 한 달을 돌아보면서 쓰는 회고 이런 것도 좋고 뒤늦게 깨닫는 점도 물론 있지만 일기는 아무래도 그때그때 써야 제일 일기답다고 생각해요. 기억은 아무래도 미화되기가 쉽고 반대로 그럭저럭 잘 지낸 시기도 마냥 힘들었다고 한마디로 퉁쳐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에
한복판을 지날 때 일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쓰거나 다음날 아침에 쓰거나 가끔 기분이 너무 생생하면 그걸 까먹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폰을 꺼내서 간단하게 써두기도 해요. 일기는 현재의 내가 남기는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생생할수록 좋죠. 물론 내가 에디터이자 편집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철저히 주관적으로 편집된 거긴 하지만요. 조선왕조실록처럼 이 사실을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기면 되는 게 일기니까 그 점은 참 편해요. 다음 질문. 일기의 효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소중한 기억을 나중에 소환할 수 있다는 거. 당시에는 생생해도 며칠만 지나면 막 희미해지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금세 희미해지는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소소하면서도 나중에 희미해질 것 같은 소중한 일상을 일부러 자세히 묘사해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 자체보다는 그 당시 제 감정을 생생히 다시 불러오고 싶어서 일기를 써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말했지만 지금 사는 집 말고 플랫메이트랑 같이 살던 시절에 플랫메이트가 키우던 귀여운 고양이 엘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앞두고 앞으로 엘리를 볼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날 일기를 생생하게 많이 써놨어요. 엘리가 이제 물 마실 때 특이하게도 고양이용 물그릇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고 사람이 마시는 물잔에 이렇게 줘야지 물을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엘리가 막 물 달라고 울면은 컵에 물을 따라서 엘리한테 이렇게 먹이곤 했어요. 그때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뒤통수가 정말 귀여웠거든요. 물 마시는 뒤통수가 마치 무슨 오니기리 같았어요. 흰 배경에 까만색 김 조각 같은 그런 얼룩이 있는 뒤통수인데 그거를 제가 일기장에 그려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도 자주 봐서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그걸 만약에 제가 그려놓고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소환할 수 있다는 그런 효능이 있고 두 번째 효능은 명상의 효과예요. 일기를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안겨주는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정에 충실해야 일기를 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걸 또 글이라는 문장이라는 형태로 다듬어서 꺼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성이 개입되죠. 그래서 일기 쓰기는 본질적으로 F랑 T가 조화된 행위 같아요. 이렇게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이성적일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있나 따져보면 사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쓰기는 마치 명상하기처럼 내가 다시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행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능을 꼽자면 역시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지나가 버릴 일도 일기에 쓰느라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뜯어보고 맛보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 뭔가 더 풍성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이야기 연금 같기도 해요. 지금 이야기를 일기장에 잘 쌓아두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그 기억으로 살아가느라 심심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상상을 해봤어요. 90세가 돼서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짝사랑 얘기나 20대 때 썸 타던 얘기 이런 거를 읽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것도 생생한 그 당시의 말투로 써있는 내가 쓴 글을 보는 건데 물론 늘 재밌는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다음 질문. 주로 무엇에 대해 쓰나요? 이것도 방금 그 이야기랑 이어서 해보자면 제 일기장에는 확실히 로맨스가 자주 등장하긴 해요. 물론 그게 늘 어떤 즐거운 로맨스만 있는 건 아니고 홍상수 영화 같은 이제 찌질한 버전의 로맨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를 뭐 좋아하거나 뭐 짝사랑하거나 사귀게 되면 꼭 일기에 그 내용을 써요. 왜냐면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나중에는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맨스가 확실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기에 주로 그 당시 내 마음속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은 꼭 내가 뭐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아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고양이일 수도 있죠. 아까 말하는 고양이 엘리처럼. 또 뭐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랑 우연찮은 계기로 더 가까워지게 됐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쓰고요. 새롭게 빠진 시리즈나 팟캐스트가 있다면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써요.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우려를 그대로 적어요. 이렇게 되면 어쩌지? 막 그렇게 걱정 근심이 가득한 페이지를 미래의 어느 날 들춰보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이 많았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로 프리랜서 통역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첫 회의에 그 통역을 완전히 망치고 온 날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잘리면 어쩌지? 근데 안 잘리고 계속 일해야 된다면 어쩌지? 그건 그거대로 또 큰일이네. 이런 어려운 회의를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면 어쩌지? 이렇게 어쩌지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반면에 유난히 긍정적이고 의욕이 넘쳐서 막 하고 싶은 일이 시시각각 떠오르는 날에는 일기장이 쉽다라는 말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다 이걸로 끝나는 문장들인 거죠. 저는 이렇게 희망사항을 일기장에 잔뜩 써두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시크릿 책 같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일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써두면 이뤄질 확률도 왠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써놓으니까 계속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서 이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 일기를 쓸 때 어떤 거리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쓰나요? 저는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사진을 찍을 때도 3배로 줌해서 찍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그래서 일기도 줌을 해서 쓰면은 훨씬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흐른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는 순간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쓰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지독한 배탈을 앓느라고 일주일 동안 죽밖에 못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회복을 알리는 어떤 신호 같은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먹어도 되겠다 하고 식빵 한 조각을 먹었을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탈로 7끼 연속 흰 죽만 먹다가 영접한 식빵. 며칠을 앓던 배에서 회복을 알리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곧바로 식탁으로 달려갔다. 봉지 안쪽에 서린 김으로 보아 갓 구운 것이 틀림없는 식빵에서는 빛이 났다. 마치 후광처럼. 나을 때까지 빵, 밥, 고기, 과자, 과일, 기름 있는 음식은 먹지 마세요. 라는 내과 선생님의 사형 선고 같은 음성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내 손은 어느새 식빵 봉지를 뜯고 있었다.
식빵 한 조각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빛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갓 담근 겉절이 김치라도 되는 양 결을 따라 쭉쭉 찢었다. 유난히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에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올라왔다. 다시는 식빵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식빵이 내게 외치는 것 같은 맛이었다. 미안해, 앞으로는 땅콩버터 범벅을 하지 않은 네 모습도 좋아해 줄게. 오늘 금기된 것 중 하나를 깼다. 내일은 밥을, 일주일 뒤쯤에는 고기를 깰 수 있겠지.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 질문. 일기를 쓸 때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도 일기를 쓰나요? 네, 그렇게도 써요. 가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나 정말 재미있는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모든 걸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한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착실히 적어두기도 해요. 이건 정말 기록을 위한 거죠. 사실 5분밖에 안 되는 순간에 현미경을 들이댄 것처럼 온갖 디테일을 묘사하고 감정 묘사를 버무린 일기에 비하면 나중에 읽었을 때 확실히 재미는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을 나열하는 일기를 또 착실하게 써두면 이때 내가 뭘 했구나, 이런 곳을 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를 나중에 알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 일기에 주로 어떤 형태의 문장들이 많은가요? 저는 일기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물론 뭐뭐 했다 같은 평서문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 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든지 결론이 안 나더라도 일단 적어둬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 답을 만나게 하려면 우선 그 질문을 마음 밖으로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알고 보면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물음표로 가득 찬 일기를 적을 때는 대체로 그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 질문이 답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으로 꺼내줘야 하는 거죠. 물론 일기장 말고 진짜로 남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해서 세상에 내놓는다면 훨씬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고집불통이라서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게 아니면 잘 적용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한번 대여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만 보는 곳에 일기를 쓰나 봐요. 그리고 물음표 말고 말줄임표도 많아요. 점점점으로 끝나는 그런 쭈글미가 돋보이는 문장들. 일기장은 마음껏 쭈구리 같아도 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신나는 날에는 느낌표도 많이 등장해요. 뭐뭐 해야지 느낌표, 이런 들뜬 문장들. 다음 질문. 얼마나 길게 쓰나요?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 주로 A5 기준으로 한 페이지 정도를 써요. 영국에 온 초반에는 하도 매일매일 새롭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서 막 하루에 3페이지씩 쓰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기 쓰는 거에 좀 게을러져서 일기장의 크기를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A6 크기의 노트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한 페이지 손바닥만한 크기로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가끔 할 말이 많은 날에는 2페이지를 쓰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 일기 쓰다가 과몰입해서 길게 쓴 적도 있나요? 있어요. 유독 일기가 좀 잘 써지는 날이 있지 않나요?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막 떠올리면서 혼자 키득키득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재밌겠다 싶은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샤워를 마치고 메모장에 막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저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살이 빠져야 될 곳은 안 빠지고
빠지면 안 될 부위,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 어딘지 아시죠? 에서 자꾸 살이 빠져서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웃기게 표현할 만한 문장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목도 붙여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내 몸 안의 빈익빈 부익부. 옷 입을 때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상체와 하체의 불균형에서 온다. 빈약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슬퍼지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리여리한 편인 상체와 다르게 나의 하체는 무척이나 튼실하다. 뼈대 굵고 통통한 발목과 커다랗고 둥근 무릎, 통통한 허벅지. 굵은 다리를 가리려는 주인의 노력 때문에 내 치마는 전부 롱스커트고 바지는 전부 와이드 팬츠다. 그와 동시에 마른 상체를 커버하려는 주인의 또 다른 노력 때문에 내 상의와 외투는 거의 다 오버사이즈. 어느 날 문득 이 젊은 나를 포대자루 같은 옷 안에서만 보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체의 라인을 뽐내는 건 나에게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가 노력한다면 하체의 라인을 예쁘게 다듬는 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다. 그로써 목표는 정해졌다. 날씬한 상체와 균형이 맞는 날씬하고 탄력 있는 하체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 먼저 내 하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봤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굳은 결심을 하고 유튜브를 보며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이소라 체조로 시작해서 힘들기로 악명 높은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까지. 몇십 년 동안 축적해온 다리살을 며칠 만에 빼기는 역시 힘들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효과가 예상치 못했던 부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체가 왠지 모르게 더욱 가뿐해진 느낌이 드는 거다. 운동 후 땀을 식히는데 브라와 가슴 사이에 선풍기 바람이 슥 하고 지나갔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바람길이 생겼구나. 엉덩이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기뻐하던 요즘이었는데 그 기쁨은 시기상조였다. 엉덩이라는 달이 차오르는 동안 가슴이라는 달은 기울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이가 좋은 사이라던데. 내 몸 안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채워주는 희생정신이 발휘되고 있었다. 너무나 눈물겹지만 이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여태까지의 인생에서 상체는 항상 부실했고 하체는 항상 튼실했다. 상체가 부실한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 이제부터는 하체라도 날씬한 인생을 살아보련다. 그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요. 사실 이 일기를 쓴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고민을 하면서 하체 부종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기 쓰기는 일기 쓰기일 뿐 행동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몰입해서 일기를 쓰면서 참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각 잡고 몰입해서 쓴 일기를 많이 남겨두면 나중에 재밌는 인생 에피소드를 모아서 책을 쓰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 일기를 어디에 쓰나요? 여러 군데 쓰는데 메인으로는 종이로 된 제 일기장에 써요. 저는 만년필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만년필을 그냥 일반 종이에 쓰면 번지거나 뒤에 비치는 경우가 많아서 만년필 전용 종이로 된 노트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런 노트는 표면이 매끈해서 만년필로 글씨를 쓸 때 걸리는 것도 없고 잉크의 색감도 잘 발현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B7이라는 종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종이가 좀 질기면서도
이렇게 넘길 때 되게 부드러워요. 소소문구에서 그 B7이라는 내지를 쓴 노트가 있는데 시 노트예요. 원래는 뭐 시를 쓰라고 나온 노트지만 저는 그걸 일기장으로 쓰거든요. 그걸 영국에 가져와서 쓰다가 다 쓰고 난 뒤부터는 프랑스 만년필 종이인 클레어 퐁텐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그 내지를 쓴 노트를 문구점에서 사서 일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가끔은 만년필 대신에 딥펜으로 일기를 쓰기도 해요. 딥펜은 잉크병에 이제 펜을 담갔다가 꺼내서 바로 쓰는 펜인데, 만년필이랑 다르게 만년필을 한 번 잉크를 넣으면 오랫동안 써야 되지만 딥펜은 딱 찍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잉크를 골라서 쓸 수 있어서 재밌고요. 그리고 의외로 잉크를 자주 찍어서 쓸 필요가 없이 한 번 찍어도 여러 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무엇보다 사각거리는 촉감과 소리 때문에 이걸로 딥펜으로 일기를 쓰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가끔은 종이에 쓰기 굉장히 귀찮은 날이 있잖아요. 아니면 밖에 있을 때 일기 쓸 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저는 폰 메모장을 잘 활용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메모 앱에다가 막 쓰는데 타이핑도 귀찮을 때는 그냥 입으로 써요. 입으로 쓴다는 게 뭐냐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그냥 중얼중얼 떠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글씨 쓰면 런던 같은 경우에는 폰 도둑이 나타나서 폰을 채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하듯이 막 입으로 일기를 써요. 그러면 알아서 써지죠. 가끔은 음성인식이 잘못돼서 막 이상하게 적힐 때도 있지만 그것도 그냥 나중에 알아볼 만하다 싶으면 고치지 않고 놔둬요. 그리고 타이핑을 해서 일기를 쓸 때도 요즘에는 그냥 자동 교정 기능을 켜둬서 오타를 알아서 수정하게 해요. 왜냐면 제가 오타를 정말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이 둔탁한가? 아무튼 자동 교정을 켜고 나선 정말 편해졌어요. 가끔은 음성 메모로도 일기를 남겨볼까 싶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참신하다고 생각한 방식인데, 이분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음성 메모로 그 감상을 녹음해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글로만 쓰면은 감정이 제대로 안 담길 수도 있고 미화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로 일기를 녹음을 해두면 그 비언어적인 거를 숨기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찝찝함,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면 음성 메모에서도 그 설레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거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도 한번 써먹어보고 싶어요. 다음 질문. 일기 말고 다른 기록도 하시나요? 네, 다른 기록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한때 디깅 노트라는 걸 쓴 적이 있어요. 디깅이라는 개념이 한창 떠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면서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기록하는 거. 이런 디깅을 위해서 소소문구에서 나온 노트가 있었는데 그 디깅 노트라는 거 아예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저는 스크랩북으로 썼어요. 일기가 오직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라면 디깅 노트는 외부의 자료를 읽다가 흥미가 가는 걸 오려서 붙이고 내 생각을 같이 적어두는 노트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배우 조승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조승우의 인터뷰가 나온 잡지의 일부 문단을 스크랩해뒀어요. 그걸 오랜만에 보니까 조승우도 일기를 자주 쓴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메모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기분인지 써두고 특히 물음표가 많은 일기를 자주 쓴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음표가 많은 일기를 쓰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디깅 노트를 한동안 쓰다가 그만뒀는데 요즘 다시 좀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를 오려 붙이는 게 명상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폰으로 뭔가 이렇게 쓱쓱 읽고 캡처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도 안 남고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뭐 잡지나 뭔가를 읽다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오려서 붙이고 생각을 적어놓고 하면 더 진득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 노트를 사서 다시 디깅 노트를 시작해 볼까 해요. 다음 질문. 앞으로 일기에 또 써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해준 응원의 한마디를 제대로 적어 놓으면 어떨까 해요. 보통은 일기를 쓸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적는 편이거든요. 땡땡이가 나를 응원해줬다. 땡땡님이 오늘 뭐뭐뭐뭐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냥 이렇게만 쓰는 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예전 일기를 쭉 읽어보다가 어떤 언니가 저한테 보낸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이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적어놓은 걸 발견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그걸 읽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때와 비슷한 온도로 순식간에 데워지더라고요. 타인한테 그렇게 다정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가치를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까먹기가 쉽잖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응원의 말들을 기억의 저편으로 흘려보냈나 깨닫게 돼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별히 더 기억하고 싶은 응원의 말이 있다면 일기장에 적어두려고요. 그걸 나중에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반대로 일기 쓸 때 이런 건 피해야겠다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거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너무 구체적으로 써두는 거. 특히 종이에 써서 박제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부끄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분노에 치를 떨었지?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글을 쓰면 해소되는 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되도록 너무 부정적인 감정은 종이에 써서 남기지는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꼭 써야겠다면 뭐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폰 메모장에 쓴다든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자세한 디테일까지 기록하지는 말아야겠다. 뭐 아까 전에 응원의 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겠다고 했지만 안 좋은 기억은 잊혀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나는 소설이 있어요. 테드 창의 단편집 숨이라는 책에서 수록작 중에 보면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사람들은 항상 카메라나 웨어러블 장치로 모든 걸 찍어요. 라이프 로그라는 완전 기록 기술인데 이게 뭐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원하는 걸 찍고 원하는 대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특정 순간을 검색해서 그대로 다시 재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소설 속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한 커플이 말다툼을 하는데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나? 아니, 난 그런 말 한 기억 없는데?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바로 그 기록을 찾아봐요. 그러면 막 과거에 했던 대화, 표정, 말투까지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팩트가 증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정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느낀 감정이나 그 사건을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사실 그대로만 저장되면,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된다면 해석이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일기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구멍은 필요하다. 너무 촘촘하게 모든 걸 기록하기보다는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질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면 무엇에 대해 쓰고 싶은가요?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된 거는 얼마 전에 본 릴스 때문인데요. 인생이 유독 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이 달린 영상이었는데 이런 순간들이 나와요. 물놀이 후 밥 먹을 때, 인생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비 온 뒤 냄새를 맡았을 때, 아침 비행기 타러 갈 때, 바다에서 놀고 부모님 차 타고 집에 돌아갈 때, 학교 마지막 날 하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에 쓰던 향수 냄새를 오랜만에 맡았을 때, 생각만 해도 아련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은 어렴풋하게 느낌만 남아있지만 분명히 인생이 유독 진하게 느껴졌던 순간들로 잠시 돌아가서,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서 생생한 일기를 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저의 일기 쓰기에 관해서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들으면서 혹시 일기를 더 쓰고 싶어졌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기를 쓰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졌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말에 한국에서 놀러오는 제 친구 도토리와 함께 베를린으로 여행을 떠나요. 베를린은 제가 2013년에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언젠가 꼭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한 도시인데요. 13년이 지난 2026년인 지금 오랜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랑 또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지 굉장히 궁금해요. 같이 여행을 가게 될 도토리라는 친구는 제가 당시에 독일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독일어 학원을 등록하고 4개월간 다녔는데 그때 알게 된 친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사려 깊은 친구죠. 2주 뒤의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도토리와 떠난 베를린 여행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주 뒤에 또 만나요. 안녕.